안녕하세요. 사랑과 은혜입니다. 영월 백일장에서 장원을 했던 김삿갓. 그러나 그가 쓴 시는 자신의 할아버지인 선천방어사 김익순을 욕하고 조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는 부끄러움에 번뇌하던 김삿갓은 하늘을 보기 부끄럽다면서 커다란 삿갓으로 얼굴을 가리고 긴 죽장 하나에 의지하여 집을 떠납니다. 정처 없이 집을 나서 동가씩 서가숙하며 팔도강산을 두루 돌아다니며 거린처럼 지내던 김삿갓. 그는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그저 술 한잔 마시고 주옥같은 시를 읊는 것이 삶의 낙이었습니다. 도둑을 만나 가지고 있던 돈을 몽땅 빼앗겨버리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도둑과 살인범으로 몰려 죽을 뻔한 일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 아름다운 기생을 만나 잠시 단금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던 어느 날 김삿갓은 꿈속에서 어머니를 만납니다. 그는 갑자기 꿈에 나타난 어머니를 보고 걱정이 돼서 집상각을 합니다. 무작정 집을 떠나온 지도 온 10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김삿갓은 불현듯 어머니 생각에 쓰린 마음을 달랩니다. 그러다가 집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집을 나설 때에는 다시 평생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을 했었는데, 그런데 김삿갓은 어머니 생각에 그 생각을 거두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10년 만에 귀향길인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10년 만에 귀향. 죽는 날까지 고향에는 돌아가지 않을 결심으로 집을 나온 김삿갓. 10년 동안이나 객지에서 객지로 요리걸식을 하면서 떠돌았던 김삿갓이었다. 역적 김익순의 손자가 어찌 감히 남들처럼 처자식을 어엿하게 거느리고 태양을 대할 수 있으랴 싶어 가족조차 버린 채 태양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언제나 머리에 삿갓을 쓰고 다닌 김삿갓이었다. 그러기에 어머니를 비롯하여 사랑하는 처자식까지 버리고 영영 돌아오지 않을 길을 나올 때에는 남모르게 피눈물까지 흘렸던 김삿갓이었다. 그렇게도 모진 결심을 먹고 10년 동안이나 방랑 생활을 계속해왔건만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 집에 한번 다녀가라는 말씀을 듣고 나자 김삿갓은 자기도 모르게 발길을 고향으로 돌린 것이었다. 고향이란 잊어버렸을 때에는 타향이나 다름이 없었지만은 한번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 못 견디게 그리워지는 것이 고향이었다. 그러나 고향으로 향해 걸어가는 김삿갓의 마음은 착잡하기 이를 데 없었다. 김삿갓은 한경도의 북단인 종송에서 나무로 걸어 내려오다가 불현듯 도연명의 귀고래사를 현상하였다. 그 옛날 도연명은 어느 시골에서 벼슬아치로 근무하다가 불현듯 고향이 그리워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며 시를 지었는데, 그 시가 바로 천고에 빛나는 귀고래사였던 것이다. 귀고래사의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된다. 돌아가자 돌아가, 전원이 파여로 묵려하니 어찌 돌아가지 않으랴. 이미 마음을 몸의 시종으로 삼아왔으니 어찌 슬퍼하지 않을 것인가. 지나간 잘못을 고칠 수 없음을 깨달았으니 이제 앞으로나마 잘못되지 말아야 할 것을 알았노라. 도연명은 세속적인 욕망을 일체버리고 전원 속에 파묻혀 여생을 유유히 살아가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려 한 것이었다. 인생을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풍요적이겠는가. 그러나 지금 김삿갓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다. 역적의 후예이기에 고향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신세임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허겁지겁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목적은 어머니가 꿈속에서 하얀 나들이 옷을 입고 나타났기에 어머니의 인종이나마 지켜보고 싶었기 때문인 것이다. 나무로 걸음을 서두르는 김삿갓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생각과 고향 산천 생각으로 꽉 차 있었다. 어머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어서 홀령이 나의 꿈속에 나타나 보였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 소름이 걷잡을 수 없이 솟구쳐 오르며 어머니에 대한 가지가지 일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에 떠올랐다. 어머니,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어머니, 홍경래 난으로 선천 방어에 있던 할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리게 되자 어머니는 어린 자식들에게 화가 미칠까 두려워 철없는 자식들을 이끌고 황해도 곡산으로, 경기도 양주로, 강원도 평창 영월등지로 피신을 다녔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러면서도 김씨 가문을 다시 일으켜보려고 자식들에게 글 공부를 열심히 시켰던 어머니였다. 김삿갓이 영월 백일장에서 장원급제했을 때에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하셨던 어머니이기도 했다. 그리고 장원급제한 글의 내용이 역적 김익순을 성토한 글이었음을 보고 어머니는 개성 통곡을 하시면서 읽자 술자를 쓰시는 그 어른은 바로 너의 할아버님이셨는데 너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 어른을 그처럼 욕되시게 했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하고 김씨 가문의 비밀을 그제야 사실대로 알려주셨던 어머니였다. 그처럼 숱한 고초와 풍파를 겪으면서도 일체 불평과 원망을 모르셨던 어머니가 느닷없이 꿈속에 나타나 집에 한번 다녀가라고 말씀하셨기에 김삿갓은 굳게 먹었던 결심을 어이없게 굽혀서 지금 고향으로 서둘러 돌아오고 있는 중이었던 것이다. 김삿갓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선조 때의 방랑객이었던 유도가 고향을 그리워하며 지은 시를 문득 연상하였다. 10년이란 세월을 총루에서 뒹굴며 비방과 비웃음을 날마다 들어왔건만 아직도 미친 마음 걷잡지 못해 오늘도 말을 달려 황혼길을 가노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방랑객일수록 고향이 그리워지는 것일까. 김삿갓도 고향으로 돌아오는 마음이 한없이 설레었다. 나에게 글을 가르쳐 주셨던 황철씨 어른은 아직도 생존해 계실까? 마을 앞에 있는 정자나무가 지금은 멀나보게 자랐을 테지. 내가 집을 나올 때는 4살이었던 아들아이 학균이 지금은 14살이 되었을 것이 아닌가. 마누라는 고생이 심해 지금은 할머니가 되어버렸을 거야. 평소에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고향이었건만 정작 집으로 돌아오려니 고향에 관한 일들이 어느 하나이고 궁금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한경도 최북단에서 강원도 영월까지는 머나먼 천리길 고향으로 돌아오려니 마음은 바쁜데 길은 너무도 멀었다. 김삿갓은 어머니가 병석에 누워 계실 것만 같아 운명하시기 전에 만나 뵙고 싶은 마음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걸음을 재촉하여 열이틀 만에 고향 마을 앞에 당도하였다. 동구 앞에서 발을 멈추고 마을을 들여다보니 산천 초목은 10년 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다만 마을 한복판에 우뚝 서있는 정자나무만이 몰라보게 무성했을 뿐이었다. 김삿갓은 그 옛날 정자나무 그늘에서 시전을 읽던 기억이 떠올라 정자나무만 바라보아도 감개무량하였다. 마을이라야 집이라고는 고작 초가집 3채가 있을 뿐 산 밑에 있는 커다란 초가집이 자기 집이고 그 옆에 있는 집이 개똥이네 집이다. 흔히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건만 노루목 마을은 10년이 지나도 조금도 변한 데가 없었다.
김삿갓은 패군 지장이 면목 없이 돌아오는 심정으로 조심스럽게 자기 집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대문 앞에까지 다가와도 집안에서는 아무 인기척이 없었다. 대문은 활짝 열려있건만 인기척이 없는 것을 보자 어머니가 병석에 누워 계신 것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에서 우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대문을 열어놓은 채 사람이 없는 것을 보면 모두들 농사일로 밭에 나간 것이 아닌가 싶었다. 집에 아무도 없는가? 김삿갓은 안마당으로 들어서며 어색한 목소리로 물어보았다. 그러나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마당가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삽살강아지가 벼랑간 총알처럼 튀어나오며 오로로를 하고 곰상스럽게 짖어대는 것이 아닌가. 물론 그 강아지는 처음 보는 강아지였다. 얘기 이놈, 아무리 미무리력으로 주인에게 짖어대는 개가 어디 있단 말이냐. 김삿갓은 익살맞게 강아지를 나무라주며 손을 들어 달랬다. 삽살 강아지는 금시로 꼬리를 치며 아랫도리에 감긴다. 김삿갓은 강아지를 맹큼 들어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초면에도 불구하고 네가 주인을 제법 알아보는구나. 식구들은 모두들 어디 가고 너만 혼자 집을 보고 있느냐. 하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툇마루에 털썩 걸터 앉았다. 10년 만에 돌아오는 길인지라 아무리 내 집이라도 방 안에 들어앉기가 어쩐지 어색했던 것이다. 어머니와 마누라는 산 너머 보리밭에 가을이라도 갔는지 좀처럼 돌아오지 않는다. 김삿갓은 강아지와 장난을 치며 식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가 병환이 아님을 알고 나니 긴장이 풀리며 부랴부랴 집에 들어온 것이 어쩐지 쑥스럽기도 했던 것이다. 김삿갓은 툇마루에 혼자 앉아있기가 무료하여 강아지를 상대로 장난을 치고 있었다. 강아지는 처음 만나도 주인을 알아보는지 여간 친숙하게 굴지 않는다. 몸을 허공 중에 번쩍 들어올리면 네 발을 버둥거리며 좋아하였고 뒷다리를 붙잡고 거꾸로 치켜 올려도 앞발을 허이적거리며 좋아하였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혓바닥을 할름거리며 뺨을 핥아내려고 하는 바람에 김삿갓은 기겁을 하며 놀랐다. 얘기 이놈아, 내가 아무리 너를 좋아하기로 너하고 입까지 맞출 수는 없는 일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며 엉겁결에 땅바닥에 내던져버리니 강아지는 벼랑간 꼬리를 끼고 목을 움츠리며 용서를 비는 듯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은 그 모양이 하도 갸륵해 보여서 즉석에서 개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즉흥치를 한 수 지었다. 뱀뱀이가 주인에게 워낙 충성스러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뜻대로 한다. 눈앞에서 꼬리치며 귀염을 받다가도 쫓으면 머리 숙여 책망을 달게 받네. 도덕을 지키는 직책에 철저하여 의롭게 죽은 그 이름 자주 전해온다. 자고로 공운에는 상을 주는 법이나 실속 없는 수상자는 개만도 못하리라. 김삿갓은 무슨 일이나 보고 느끼는 대로 시화해버리는 버릇이 있는지라 강아지와 장난을 치다가 생각조차 못했던 시한수를 또 얻게 된 것이었다. 강아지와 장난을 치며 아무리 기다려도 식구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문득 깨닫고 보니 우물가에 접시꽃이 두세 종이 피어 있었다. 봄날은 한달같이 길고 사방은 절간처럼 괴기한데 햇볕 속에 말없이 피어있는 접시꽃이 여간 아름답지 않았다. 게다가 어디선가 꾀꼴새 소리조차 간간히 들려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김삿갓은 예시 한 수를 연상하였다. 산은 태거와 같이 조용하고 해는 한 달처럼 길기도 하구나. 꽃은 피어 사람을 취하게 하고 새소리를 들으니 잠이 졸려오네. 마침 그때 8~9세가량 되어 보이는 머슴아이가 안마당으로 쏜살같이 달려들어오다가 김삿갓을 보고 눈을 커다랗게 뜨며 놀란다.
아저씨가 누군데 남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앉아 있어요? 김삿갓은 소년으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는 순간 크게 당황하였다. 자기 집에는 그 또래의 머스마이가 있을 턱이 없기에 남의 집에 잘못 들어온 줄 알았기 때문이었다. 이 집이 너희 집이냐? 김삿갓은 남의 집에 잘못 찾아오지 않았나 싶어 개면적인 얼굴로 물어보았다. 옛날에는 자기 집이 분명하였다. 그러나 그 사이에 다른 데로 집을 옮겨갔을지도 모르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소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한다. 이 집은 우리 집이에요. 아저씨는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김삿갓은 암만 해도 주인이 바뀐 것이 틀림없어 보여서 너희네가 이 집에 언제 이사를 왔느냐? 너희가 이사 오기 전에 이 집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갔는지 모르느냐? 하고 자기네 가족이 이사간 곳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소녀는 머리를 바로 흔든다. 이사가 무슨 이사예요? 우린 옛날부터 이 집에 살고 있는걸요. 김삿갓은 마치 도깨비에게 홀린 듯한 느낌이었다. 자기가 집을 나간 지 10년이 넘으므로 자기 집에는 10살 미만의 머스마이가 있을 턱이 없었다. 그런데 소녀는 옛날부터 이 집에 살고 있노라고 하니 김삿갓은 어찌된 영분인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물어보았다. 너희 아버지 댁에 계시냐? 우리 아버지는 서울에 과거 공부를 가서 지금은 집에 없어요. 아저씨는 혹시 우리 아버지를 만나러 오신 건가요? 소년의 아버지가 서울에 과거 공부를 갔다면 지금 자기가 찾아온 집은 남의 집임이 분명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하나만 더 물어보자. 너희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 하느냐? 그러자 소녀는 몹시 의아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우리 아버지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면서 남의 아버지 이름은 왜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사람을 찾고 있는 중인데 혹시 너희 아버지가 내가 찾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 물어본 것이었다. 김삿갓은 거짓말을 적당히 꾸며대며 물었다. 그러나 소녀는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고 싶지 않은지 우리 아버지는 서울에 과거 공부를 갔으니까 우리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내 이름은 뭐냐? 내 이름이요? 내 이름은 둘째예요. 둘째라는 것은 집에서 부르는 이름일 것이고 본명이 뭐냐 말이다. 김삿갓은 수수께끼 같은 의문을 풀기 위해 소년과 문답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때마침 바깥마당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아낙네 하나가 손에 호미를 들고 앞마당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첫눈에 보아도 그 여인은 마누라임이 분명하기에 김삿갓은 벌떡 일어나면서 여보 내가 돌아왔어 하고 자기도 모르게 감격스럽게 외쳤다. 마누라 권씨는 처음에는 남편을 얼른 알아보지 못해 어리둥절하였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집을 나갈 때에는 새파랗게 젊은 청년이었는데 지금은 수염이 덥수룩한 할아버지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남편을 알아보더니 벼랑간 눈물이 글썽해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이 돌아와 주셨군요 하고 울부짖듯 말하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 역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솟구쳐 올랐다. 그리하여 마누라 앞으로 다가와 두 손을 덥석 움켜잡았다. 그동안 고생이 얼마나 많았어. 마누라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얼굴을 감싸지며 흑흑 늦게 울기만 할 뿐이었다. 부부간의 10년 만의 재회, 그것은 감격스럽고도 눈물겨운 장면이었다. 둘째라는 소녀는 아까부터 등 뒤에서 그 광경을 수상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가 그제야 무슨 감이 잡혔는지 어머니의 등 뒤로 다가와 엄마 이분이 누구예요? 하고 물어본다. 권씨보이는 눈물을 닦고 김삿갓과 소년을 번갈아 바라보며 둘째야 이분이 바로 서울에 과거 공부 가셨던 너희 아버지시다. 내가 아버지 얼굴도 잘 모르고 자라오다가 이제야 만나 뵙게 됐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냐. 마누라는 어린 자식에게 집안 사정을 사실대로 말해주기가 거북해 아버지는 서울에 과거 공부를 가셨다고 거짓말을 해왔던 모양이었다. 소녀는 아버지라는 소리에 놀라움과 기쁨을 맞이하나 하였다. 네, 이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고요? 그렇다. 이분이 너의 아버지시다. 어서 방에 들어가 큰 절을 올리도록 하거라.
아버지가 서울서 언제 돌아오시느냐고 내가 날마다 보고 싶어 했던 너의 아버지란 말이다. 김삿갓은 소년이 자기 아들이란 소리에 놀람을 금치 못했다. 10년 전에 집을 나간 자기한테 10살 미만의 자식이 있을 턱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무심중에 이렇게 따져 물었다. 아니 여보, 이 애를 당신이 언제 낳았어? 마누라를 의심할 생각은 없었지만은 듣기에 따라서는 오해하기 쉬운 질문이었던 것이다. 권씨 부인은 얼굴을 약간 붉히며 대답한다. 당신이 집을 나가실 때만 해도 임신한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당신이 집을 나가시고 나서 이내 입덧이 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임신이지 뭐예요. 듣고 보니 있을 법한 소리다. 마누라는 그 정도의 말로는 부족한지 다시 설명한다. 당신이 집을 나가신 지 8달 후인 이듬해 5월 3일에 저희를 낳았어요. 김삿갓은 마누라의 행실을 의심할 생각은 꿈에도 없었다. 그러게 너털 웃음을 웃으며 이렇게 말해주었다. 그렇다면 나는 애비구슬도 못하면서 아들 하나를 공짜로 얻은 셈이군그려. 안 그래? 그러나 마누라는 그 정도의 말로는 안심이 되지 않는지 정색을 하며 다시 말한다. 농담은 그만하시고 어서 방에 들어가 저희한테 큰절을 받으세요. 마누라는 남편 노력에 자식을 낳아 기른 것이 무척 거북스러워 기어이 확인을 받아야만 마음이 개운할 것 같은 모양이었다. 내 자식이면 그만이지 새삼스레 큰절까지 받아야 할 건 없지 않소. 그러나 마누라는 그 일에 대해서는 한 걸음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건 안 돼요. 부자간의 초대면에 큰절을 올리지 않으면 어떡해요. 참 당신은 고집이 여전하군 그래. 그보다도 하어머니와 핫균이는 어디 가고 안 보이요. 정작 김삿갓이 아까부터 궁금한 것은 어머니와 큰아들 소식이었다. 마누라는 남편을 방 안으로 안내하며 말한다. 어머니와 핫균의 이야기를 하려면 한이 없어요. 그 얘기는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 우선 둘째의 큰절부터 바꿔보세요. 둘째야, 어서 방에 들어가 아버님한테 큰절을 올리도록 하거라. 10년 만에 집에 돌아온 김삿갓은 처음 보는 아들이 초를 받을 영우 아랫목에 주저앉으니 감개가 무량하였다. 마누라는 아들에게 큰절을 올리게 하려고 헌 옷을 벗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힌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새 옷을 내주며 당신도 옷을 갈아입으시고 큰절을 받도록 하세요. 그러나 김삿갓은 아들에게 절을 받기 위해 부랴부랴 옷을 갈아입을 생각은 들지 않았다. 옷은 아무려면 어떻소? 어서 처리나 하거라. 그렇게 말하며 소년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니 내 자식이라고 해서 그런지 제법 명철하게 생긴 얼굴이었다. 게다가 피는 속일 수 없는지 이목구비가 큰아들 핫균이와 너무 흡사해 보였다. 소년은 방바닥에 넙죽하니 엎드려 큰절을 올리며 말한다. 아버지가 돌아오셔서 무척 기쁩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무척 보고 싶었습니다. 김삿갓은 둘째의 얼굴을 청답게 두드려주며 너를 이제야 만나 애비가 미안하게 되었다. 녀석 제법 영특하게 생겼구나. 그리고 이번에는 마누라를 돌아다보며 여보, 내가 없는 사이에 이 애를 혼자 길러내느라고 고생이 많았소. 마누라는 그 소리를 듣자 헉 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소리 없이 흐느껴 오는 것이었다. 김삿갓은 마누라가 흐느껴 오는 심정을 이해하고도 나몸이 있었다. 9년 동안이나 아비 없이 키우다가 이제야 아비와 아들을 대면시켜 주었으니 얼마나 기쁠 것인가. 김삿갓은 아들의 손목을 옆에 끌어당겨 앉으며 묻는다. 너 지금 서당에는 다니고 있느냐? 예, 다니고 있사옵니다. 지금은 무슨 책을 배우고 있느냐? 10여일 전에 중용을 다 배우고 지금은 맹자를 배우기 시작했사옵니다. 네가 어느새 중용을 다 배우고 맹자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남편이 저기 놀라는 빛을 보이자 마누라가 눈물을 씻으며 말한다. 그 애는 당신을 닮아 머리가 여간 청명하지 않답니다. 20명이 넘는 서당 아이들 중에서
머리가 좋기로는 저희가 첫째라고 선생님이 언제나 칭찬을 하시는걸요. 그래, 그거 참 반가운 일이로구나. 김 작가씨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그렇게 말하자 소녀는 정색을 하며 아버지에게 묻는다. 아버지께서 서울에 과거 공부를 가셨던 일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어머니가 거짓말로 꾸며낸 말을 소녀는 고지고대로 믿고 그 결과가 무척 궁금한 모양이었다. 아버지가 서울에 과거 공부를 갔다고 누가 그러더냐? 어머니가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시던걸요? 부자간의 대화를 듣고 있던 마누라가 당황히 남편에게 눈짓을 해보인다. 김 작가는 그제야 눈치를 채고 너털 웃음을 웃었다. 과거 공부를 하려고 서울에 가기는 갔었다. 그러나 서울에 가보니까 세상이 하도 뒤숭숭하길래 과거를 숫째 포기해버리고 말았다. 세상이 어떻게 뒤숭숭했길래 과거를 포기하였단 말씀입니까? 소자도 그 사정을 좀 알고 싶사옵니다. 나이에 비해 여간 냉랭한 질문이 아니다. 나이를 먹으면 너도 차차 알게 될 테니 그때까지 몇 해만 더 기다려라. 김 작가는 적당히 휘갑을 쳐버리고 이번에는 마누라를 돌아다보면서 여보, 아까 이해한테 이름을 물어보았더니만 자기는 둘째라고만 불려올 뿐 아직 이름이 없노라고 하니 어떻게 된 일이요? 하고 물어보았다. 10살이 가깝도록 이름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마누라가 울먹이며 대답한다. 그의 이름을 지어줄 어른이 집에 없는데 어느 분한테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겠어요? 김 작가는 마누라의 말에 가슴이 찔끔해왔다. 10년 동안이나 가족을 돌보지 않은 데 대한 마누라의 원망이 가슴을 찌르는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다. 죄책감이 느껴져 자기도 모르게 신음성을 말하기까지 했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집을 나가게 된 것은 자신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피치 못할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마누라에게 그와 같이 고차스러운 변명을 늘어놓아 보았자 무슨 소용이랴. 나는 집에 없었지만은 큰댁에 형님이 계시지 않소. 형님한테 부탁했으면 조카의 이름을 어련히 지어주시지 않았겠소. 안 그렇소? 김 작가는 삼형제에서 위로는 병아라는 형님이 있고 아래로는 병우라는 동생이 있다. 동생은 병으로 일찍 죽었지만은 형 병아만은 10리쯤 떨어진 산 너머 마을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게 형님을 찾아가면 조카의 이름을 기쁜 마음으로 지어주었으리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마누라의 말을 들어보면 그게 아니었다. 당신은 모르는 말씀 그만하세요. 당신이 집을 나가신 뒤에 큰대 가주버님은 우리 집에 그림자나 얼씬한 줄 아세요? 형님이 우리 집에 그림자도 얼씬하지 않으시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형님이 나하고 의절을 하셨단 말이요? 정식으로 의절이나 하셨으면 좋게요. 당신이 집을 나가신 지 2달도 채 못 돼. 아주버님은 온다 간다 말씀도 없이 서울로 이사를 가버리신걸요. 마누라의 설명을 들어보면 형 병아는 동생이 가문의 비밀을 폭로시킨 것에 크게 분노하며 김 작가과는 형제인 것을 숨기려고 부랴부랴 서울로 이사를 가버렸다는 것이 아닌가. 김 작가는 온 가문이 자기 때문에 산산조각으로 흩어진 사실을 알고서 한숨이 절로 나왔다. 그러면 어머니도 형님과 함께 서울에 가 계시오? 아니에요. 아주버님은 어머니도 함께 가시자고 했지만 어머니는 서울에는 죽어도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버님은 우리 집 큰아이 학균이만을 데리고 가셨어요. 학균이는 왜 데리고 가셨지? 큰댁에는 딸만 있고 아들아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균이를 양자로 삼으신다고 억지로 끌고 가셨다고. 종가에 대를 이어나갈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동생의 맏아들을 데려다가 양자로 삼는 것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요습이었기는 하다. 그러나 자기 이성만을 골고루 차리면서 동생 집에는 그림자도 얼씬하지 않았다니 김 작가는 형님이 너무하셨구나 하는 느낌이 노상 없지도 않았다. 그럼 어머니는 어디 가셨기에 아직도 안 들어오시는 거요? 김 작가는 어머니가 새삼스레 보고 싶었다.
마누라는 어머니 얘기가 나오자 얼른 대답을 못하고 울먹거리기만 할 뿐이었다. 암만 해도 수상스러워서 어머니는 어디 가셨기에 대답을 못하오? 하고 따지듯이 캐어 물어보니 마누라는 그제야 눈물을 닦고 남편을 마주본다. 어머니는 10여일 전에 홍성 친정에 가셨어요. 친정에는 뭐하러 가셨나? 외삼촌 어른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는 기별이 왔기 때문이에요. 김 작가는 외삼촌 이길복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리에 질겁하며 놀랐다. 외삼촌이 돌아가셨다고? 그 어른은 이제 겨우 50을 넘어섰을 뿐인데 그 어른이 무슨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야? 외삼촌 어른만 돌아가신 줄 아세요? 외숙모께서는 이틀 전에 돌아가신걸요. 김 작가는 들을수록 놀랍기만 하였다. 뭐야? 두 분이 모두 돌아가셨다면 남아있는 식구가 몇이나 되지? 외할머니는 80이 넘으셨는데 아직도 살아계세요. 아이들도 많을 게 아닌가? 후실 몸에서 태어난 얼망졸망한 아이들이 자그마치 5이나 있는걸요. 제일 큰 아이가 12살이고 그 아래로 2살 터울로 태어난 모습아이가 모두 5이나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사람은 없지 않은가? 누가 아니래요. 그래서 어머니는 친정으로 떠나가시면서 어쩌면 당신은 조카들의 뒤를 돌봐주기에 당분간 집에는 돌아오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김 작가는 무심 중에 단식하였다. 이것저것 모르고 떠돌아다닐 때에는 세상에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일단 집에 돌아와 보니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모든 것이 걱정거리가 아닌 것이 없지 않은가. 김 작가는 꿈에 어머니를 보았던 일이 불현듯 머리에 떠올라 어머니가 친정에 가신 날이 언제지? 하고 마누라에게 물어보았다. 마누라는 손으로 날짜를 짚어보다가 지난달 초여섯 날 외숙께서 돌아가셨다는 기별을 받고 바로 그 다음날 떠나셨답니다. 에? 나는 지난날 초1의 날 밤꿈에 어머니를 만나 뵈었는데 그러면 어머니가 친정으로 떠나가신 것이 바로 그날이었단 말인가? 김 작가는 자기가 어머니의 꿈을 꾼 날짜가 어머니가 친정으로 떠나가신 날짜와 일치된 것을 알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남편 없는 며느리와 아비 없는 손자를 내버려 두고 친정으로 떠나가기가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어머니는 빨리 돌아오라고 꿈에까지 나타나 보였을까 싶었던 것이다. 김 작가씨 10년 만에 부랴부랴 고향으로 돌아온 것은 오로지 어머니를 생전에 한 번 만나 뵙고 싶기 때문이었다. 어쩌면 돌아가셨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어머니가 아직도 생전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만도 크게 다행한 일이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친정에 가 계신 관계로 만날 수가 없게 되었으므로 김 작가는 허탈감을 금할 길이 없었다. 세상 만사는 모두가 정해져 있는데 부질없이 바쁘게 돌아가 보았자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김 작가는 그 옛날 집을 나갈 때 엎질렀던 말을 다시 한번 씹으려 했다. 어머니를 만날 수 없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운명이어서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느껴졌던 것이다.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어머니를 만나려고 집에 돌아온 것은 나의 부치없는 일이었구나. 김 작가는 우울하기 짝이 없었다. 그를 더욱 우울하게 만든 것은 그가 평소에 존경해오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세상을 떠나버렸다는 사실이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도 긴 세월이었던지 평소에 스승으로 모셔오던 산 너머 마을의 황노인과 김노인도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셨다는 것이 아닌가. 평소에 존경해오던 노인들은 모두 저 세상으로 떠나버려서 김 작가 자신은 마치 생소한 나라에 찾아온 이방인과 같은 느낌이었다.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은 영원한 방랑의 길뿐이었더란 말인가. 물론 마누라만은 남편을 지성껏 받들어 주었다. 그러나 사내 대장부가 한평생 마누라의 궁둥이만 붙잡고 늘어질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역시 나는 나의 길을 걸어가기에 집을 나가야 할 사람인가 보구나.
거지노릇 또 사흘만 계속하면 발을 뻗기가 어렵다는 말이 있거니와 김삿갓은 그날그날을 자유분방하게 살아온 방랑생활이 새삼 그리워졌다. 1억으로 하는 동안에 2달이 지났건만 김삿갓은 날이 갈수록 마음이 들떠오기만 하였다. 그러한 어느 날 김삿갓은 들떠오르는 마음을 달래가며 책을 읽고 있느라니까 둘째가 서당에서 돌아와 아버지 앞에 털썩 마주 앉는다. 아버지, 오늘은 제 이름을 지어주세요. 아버지가 돌아오신 지 2달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좋은 이름이 떠오르지 않으셨어요? 아들아이로부터 이름을 지어달라는 재촉을 여러 차례 받아왔건만 김삿갓은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 자꾸만 미뤄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집을 나가더라도 이름만은 지어주고 나서 나가야 하겠다고 생각되었다. 글쎄다. 좋은 이름이 얼른 떠오르지 않는구나. 너 같으면 뭐라고 지었으면 좋겠느냐? 제가 알아요. 아버지가 좋은 이름을 지어주세요. 김삿갓은 잠시 생각하다가 둘째에게 말한다. 내 형의 이름은 학균인데 균자는 돌림자로다. 그러니까 너도 반드시 균자를 넣어서 지어야 하겠는데 글자 한자를 찾아내기가 그렇게도 어렵구나. 어떤 이름이라도 좋으니 오늘은 꼭 지어주세요. 아버지가 지어주시는 이름이라면 저는 어떤 이름이라도 좋아요. 피는 속일 수 없는지 둘째는 아버지를 유난히 따랐다. 오늘은 꼭 지어주기로 하자. 그리고 김삿갓은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이렇게 말한다. 내 이름은 날개 익자를 써서 익균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익균이요? 익자는 어떤 뜻이에요? 익자는 보통 날개 익이라고 하지만 남을 공경한다는 뜻에서 공경할 익이라고도 하고 남을 도와준다는 뜻에서 도울 익자라고도 하느니라. 임금도 받들어 모실 때에는 익대라고 쓰고 착한 일을 도와줄 때에는 익선이라 하고 좌우의 날개를 활짝 펴고 앞으로 달려갈 때에는 익진이라고 쓰느니라. 익자는 어떤 의미로 써도 좋은 글자란 말이다. 아버지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로 좋은 글자네요. 그러면 제 이름을 익균이라고 지어주세요. 소녀는 이름을 지어받은 것을 크게 기뻐하다가 편안한 정색을 하면서 아버지, 그러면 오늘부터 저를 둘째라 부르지 마시고 꼭 익균이라 불러주세요. 네? 하고 애원하듯 말하는 것이 아닌가. 9살이 되도록 이름도 없이 자라오다가 이름이 새로 생겨서 무척 감격스러운 모양이었다. 둘째라고만 불려오다가 이름이 생겨서 그렇게도 좋으니? 저는 남들처럼 이름이 없는 것이 얼마나 슬펐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애비가 집이 없어서 내게는 미안하게 되었다. 지나간 일은 아무래도 좋아요. 지금 지어주신 이름을 아버지가 직접 한번 불러 보아주세요. 그러자꾸나. 그리고 김삿갓은 목소리를 가다듬어서 예, 익균아 하고 큰 소리로 불러주었다. 네, 아버지. 애견이는 벌떡 일어서며 소리를 크게 질러 보이고 나서 아버지가 새로 지어준 이름으로 한 번 더 불러주세요. 그러자꾸나. 예, 익균아. 네, 아버지. 그리고 익균은 또다시 한 번만 더 불러봐 주세요. 예, 익균아. 네, 아버지. 아버지와 아들은 새로 지은 이름을 3번씩이나 큰 소리로 부르고 대답하고 하다가 소녀는 너무도 감격스러운지 벼랑간 아버지 하고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김삿갓의 품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닌가. 익균아, 왜 이러느냐? 김삿갓은 아들의 몸을 가슴에 품어 안으며 물었다. 그제야 깨닫고 보니 소녀는 아버지 품속에서 웃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은 웃으며 울고 있는 아들의 심정을 이내 이해할 수가 있었다. 아버지도 없이 자라다가 아버지를 만났고 이름도 없이 자라다가 이름까지 생겼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울 것인가. 그러나 김삿갓은 시치미를 떼고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이렇게 놀려대었다. 자식, 이름이 생겼으면 기뻐할 일이지 눈물을 왜 흘리느냐. 소녀는 여전히 눈물을 찔끔거리며 아버지 하고 힘차게 부른다. 왜 그러느냐? 저는 예린이 생긴 것도 기쁘지만 아버지가 돌아와 주신 것이 말로는 다 알 수 없이 기뻐요. 저는 그동안 아버지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걸요.
그래, 고맙다. 김작갓은 그렇게 말하며 자기도 모르게 아들을 힘차게 품어안았다. 이균이도 아버지의 손을 움켜잡으며 숨가쁘게 쌕쌕거렸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건만 끈을 내야 끊을 수 없는 것이 부자간의 정민성 싶었다. 김작갓은 소년이 자기 자신임을 피부로써 느꼈고 소년도 김작갓이 자기 아버지임을 본능적으로 확신했던 것이다. 이윽고 소년은 아버지의 품속에서 벗어나더니 엄숙한 표정으로 또다시 아버지 하고 잘못 침통한 어조로 부르는 것이 아닌가. 왜 또 그러느냐? 아들의 음성이 소년답지 않게 너무도 숙연하여 김작갓은 긴장감을 느끼며 반문하였다. 소년은 진지한 표정으로 조용히 말한다. 이균이가 아버지한테 부탁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어요. 무슨 부탁인지 어서 말해보거라. 부탁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버지는 제 부탁을 꼭 들어주신다는 약속부터 해주세요. 이균은 워낙 총명한 아이여서 여간 용이 주도하지 않았다. 김작갓은 아들의 신중한 태도에서 불현듯 어떤 예감이 느껴졌다. 이제부터는 집을 나가지 말고 언제나 한 집에서 같이 살아달라는 부탁일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분위기를 놓쳐버리기 위해서 일부러 너토로 웃음을 웃으면서 얼른 이렇게 둘러쳐버렸다. 이 녀석아, 무슨 말인지는 들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꼭 지키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약속을 해놓았다가 내가 만약 아버지가 보기 싫으니 당장 집에서 나가주세요 하면 어떡하지? 안 그래? 그러나 소년은 웃지 않았다. 소년은 웃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얼굴이 점점 엄숙해지며 몹시 노여운 어조로 따지시 말했다. 제가 아버지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그래요? 제가 미쳤다고 아버지대로 집을 나가라고 하겠어요? 그 소리에 김작갓은 척이 당황하였다. 이 녀석아, 애비의 농담을 진담으로 들으면 어떡하느냐? 그런 얘기는 그만하고 우리 산에나 올라가 볼까? 김작갓은 화제를 돌려버리려고 엉뚱한 제안을 하였다. 그러자 소년은 고개를 가로짓는다. 제가 아버지한테 하려는 부탁 말씀을 꼭 들어주셔야 해요. 그래, 알았다. 무슨 얘긴지 어서 말해보거라. 그러자 소년은 문득 무릎을 꿇고 앉더니 머리를 숙여 보이며 숙연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아버지, 이제 앞으로는 아무데도 가시지 말고 우리 집에서 어머니랑 저랑 언제까지나 함께 살아주세요. 어머니와 저희 간곡한 부탁입니다. 소년의 부탁은 김작갓이 짐작했던 그대로였다. 김작갓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뿌듯해왔다. 가족들과 함께 정답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랴. 김작갓 자신도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지가 않아서 구름처럼 떠돌아다니게 된 것은 아니다. 할아버지께서 임금님을 배신한 불충과 할아버지를 할아버지인 줄도 모르고 백일장에서 무섭게 낚아세웠던 불효의 죄 때문에 해를 보기가 부끄러워 삿갓을 쓰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자신이 아니었던가. 그것은 김작갓으로서는 피치 못할 운명의 길이라고 생각되었다. 어린 아들은 그런 사정을 모르고 언제까지나 집에 있어달라고 하니 김작갓은 딱한 심정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다. 얘야, 예비는 지금 집에 돌아와서 너하고 이렇게 마주 앉아 있는데 새삼스러이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김작갓은 명확한 대답을 회피하려고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소녀는 그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지금은 집에 돌아오 계시지만 언젠가는 또다시 집을 나가버리실 것만 같아서 그래요. 어머니는 언제나 저한테 아버지는 과거 공부하러 서울에 가셨다고 거짓말을 하셨지만은 마을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런 게 아니었어요. 김작갓은 어린 아들이 혹시라도 가문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 척이 놀랐다. 마을 사람들이 내게 대해 뭐라고 말하더냐? 마을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아버지는 이태백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마살을 타고 나서 거지처럼 떠돌아다니기만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왜 그러시죠? 김작갓은 적당한 대답이 생각나지 않아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다.
소녀는 구름처럼 떠돌아다니는 아버지 심정을 이해할 수가 없는지 이번에는 이렇게 물어본다. 아버지는 혹시 어머니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집을 나간 것은 아니에요? 김삿갓은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그럴 리가 있느냐? 너희 어머니처럼 훌륭한 여자가 어디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런데 어째서 어머니를 내버려두고 혼자만 떠돌아다니냐 말이에요? 그 순간 김삿갓은 가문의 비밀을 아들에게도 송두리째 알려줘 버릴까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 고개를 가로저었다. 조상의 불충에 대한 처벌은 자기만이 받았으면 됐지 철없는 자식에게까지 물려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얼른 이렇게 둘러대었다. 이 애비는 워낙 명산대천으로 떠돌아다니며 시집기를 좋아하는 버릇이 있단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떠돌아다니고 있을 뿐이야. 소녀는 그 말에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아버지가 시를 잘 지으신다는 말은 여러 사람한테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시를 짓기 위해 무작정 떠돌아다니기만 하면은 집안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 알았다. 이제부터는 안 그럴 테니 안심하거라. 김삿갓은 대화를 빨리 끝내려고 대답을 적당히 얼버무려버렸다. 그러자 소녀는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지면서 아버지, 이제부터는 정말로 줄곧 집에 계셔 주시는 거죠? 하고 다시 한번 다져묻는 것이 아닌가. 네 소원이 그렇다는데 안 들어줄 수 있느냐? 아이, 좋아라. 아버지 정말이죠? 그러고 나서 다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만약 아버지가 또다시 집을 나가시면 나는 사당에도 안 가고 그날부터 아버지를 찾아 나설 거예요. 그 소리에 김삿갓은 눈을 부릅뜨며 말했다. 얘끼 녀석아, 애비가 어디 간 줄 알고 찾아 나선단 말이냐? 서당에도 안 가고 애비를 무작정 찾아 나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디를 가셨든 간에 하늘 아래 있을 것은 분명하지 않아요. 찾으면 찾지 왜 못 찾아요? 어디까지나 소년다운 대답이었다. 그래, 알겠다.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다른 얘기나 하자. 그러자 소녀는 또다시 아버지를 부른다. 아버지, 이번에는 또 뭐냐? 남들이 그러는데 아버지는 시를 귀신같이 잘 지으신다면서요? 정말 그래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더냐? 글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러던걸요? 아버지는 저를 위해서 시를 한 수 지어보아 주실래요? 김삿갓은 그 말을 듣고 크게 웃었다. 내가 이 애비를 시험하고 싶다는 말이냐? 김삿갓은 아들의 천진난만성이 귀엽게 그지없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내 소원이 정말 그렇다면 한 수 지어보기로 하자꾸나. 무슨 운자로 어떤 시를 지을까? 저는 아직 시를 배우지 않아서 잘 몰라요. 아버지 마음대로 지어보세요. 마침 그때 눈앞으로 고양이가 살금살금 지나가는 것이 보이자 소녀는 벼랑간 아버지, 고양이에 대한 시를 한 수 지어보시면 어때요?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고양이에 대한 시를 지으란 말이냐? 그리고 김삿갓은 즉석에서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보였다. 밤을 타서 이리저리 싸돌아다니는 여우 살쾡이와 함께 새 걸무리로다. 검은 털에 흰 털 박혀 술을 놓은 듯 푸르고 누런 눈에는 남빛조차 어리네. 귀한 손님 밥상에서 맛난 음식 훔쳐내고 노인들 품속에서 따뜻하게 지내노나. 참새나 쥐따위가 어찌 겸언할 수 있으랴. 사냥할 때 그 날쌘 큰 소리 칠만하다. 이상과 같은 시를 종이에 써놓고 이꾼에게 자세히 설명해주니 소녀는 들을수록 재미가 나는지 정말 귀신 같은 시네요, 아버지. 고양이에 대한 시를 한 수만 더 지어보세요.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 녀석아, 내가 애비를 시험에도 부은 수가 있지 한 수를 더 지어보란 말이냐? 그리고 김삿갓은 이번에는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보였다. 온갖 짐승 중에서 내 재주가 으뜸이라. 오고 가도 먼지 하나 일으키지 않노라. 가다가 부음을 보면 잠시 자취 감추고
뛰다가 개를 보면 턱을 건드려 놀리네. 주인집 쥐를 잡아 칭찬은 들어오나 이웃 닭 없어지면 의심받기 일수로다. 이곳 저곳을 다니며 울음소리 괴상해 밤에 울던 아이들 겁에 질려 멈추네. 김 작가는 시를 지어놓고 어린아들에게 또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들려주었다. 시라는 것이 이렇게도 재미있는 것인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아버지의 시를 듣고 있느라면 고양이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같아요. 그러니까 너도 이제는 줄 글만 배울 게 아니라 시도 배우도록 하거라. 알았어요, 아버지. 그리고 소녀는 때마침 마당가에서 놀고 있는 닭들을 내다보다가 아버지, 닭에 대한 시도 한 수 지어보아 주세요. 하고 또다시 시를 지어보라는 것이 아닌가. 뭐야? 이번에는 닭에 대한 시를 지어보라고? 고양이 시만 가지고서는 합격을 못 시켜주겠다는 말이냐? 김 작가는 짐짓 나무라는 신용을 해보였다. 소녀는 머리를 힘차게 흔들어 보인다. 그런 게 아니고 아버지의 시가 하도 재미가 있어 그래요. 고양이 시를 재미나게 지어주셨으니 닭에 대한 시도 재미나게 지어주실 게 아니에요. 내 손이 그렇다면 닭에 대한 시도 한 수 재미나게 지어보자꾸나. 그렇게 말하며 뜰에서 놀고 있는 닭들을 물끄러미 내다보았다. 김 작가씨 사랑하는 아들과 어울려 시를 지어 보이는 이날이 난생 처음이었다. 그러기에 처음 느껴보는 가족적인 분위기가 말할 수 없이 즐거웠던 것이다. 때마침 많은 암탉들을 거느리고 놀던 수탉이 날개를 탁탁 치더니 목을 길게 내뿜으며 꼬끼요 하고 울어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김 작가는 그 광경을 보자 즉석에서 붓을 들어 다음과 같은 시를 써가기 시작하였다. 새벽을 알려주면 수탉의 특권인가. 붉은 벼슬 푸른 발톱 잘도 생겼구나. 달빛이 저갈 때면 자주자주 놀라다가 붉은 햇살 비춰오면 번번이 울었었네. 싸우려고 부릅뜨면 눈에서 불이 나고 울려고 퍼덕일 땐 날개에서 바람난다. 오덕을 갖췄다고 세상에서 이름 높고 옛날에는 도도에서 하늘 높이 울었다네. 금방 써가긴 시를 아들에게 내밀어 보이면서 한참 설명을 하고 나니 소녀는 의아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아버지, 달월자는 전혀 들어있지 않는데 달이라는 설명이 어디서 나와요? 하고 묻는 것이 아닌가. 내가 아직 시를 배우지 않아 잘 몰라 그러지. 시에서는 달을 흔히 옥토라고 부르느니라. 옛날부터 전해져오는 전설에 달 속에는 옥토끼가 살고 있다고 해서 달의 명칭을 옥토끼라고 부른다는 말이다. 옥토가 달의 별명인 것을 모른다면 금오, 즉 금까마귀가 해의 별명인 것도 모르겠구나. 김 작가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한마디의 글이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렇게 말해주었다. 소녀는 눈을 커다랗게 떠보이면서 해의 별명은 금까마귀라고 부른다고요? 그건 역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란다. 태양 속에는 달이 3개가 달린 금까마귀가 살고 있다는 전설에서 나온 말이니라. 닭은 오덕을 갖추고 있다고 했는데 오덕이란 무슨 뜻이에요? 소녀는 모두가 신기스러워 자꾸만 물어싸았다.